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을 보다가 말았었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게 법률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자, 성립 요건을 다 갖추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을 다 갖추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사자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에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까? 두 번째,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에서 이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까?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서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난주에 배웠던 게 마지막에 법률의 목적이죠. 이 법률의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의 내용으로서 이건 법률 효과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법률 효과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에서 이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법률의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 법률의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이 법률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가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 실현 가능하면 유효,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 적법하면 유효, 위법하면 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 그러면서 우리가 간에서 실현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성립 전부터 실현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에 실현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개념 배웠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도 배웠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강행 규정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관계없으면 임의 규정.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의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자 봅시다.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에서 확정, 가능, 적법이라는 효력 발생 요건을 두고 있는데 별도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지금 효력 발생 요건에 삼고 있죠. 그럼 왜 우리 민법에서 얘처럼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효력 발생 요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법률의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이 세 가지만 존재한다는 가정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이 세 가지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효력 발생 요건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야만 왜 사회적 타당성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밝혀지기 때문에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을이 있습니다. 자, 이 갑이 이럽니다. 내 다리를 절단해주면 5천만 원 주겠다 라고 의도한 바를 예비에 표시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의도한 바를 예비에 표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을이 좋다 라고 예비에 표시하는 행위를 했죠. 이게 뭐라고요? 의사표시. 자, 을이 의사표시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가 성립했는가 먼저 우리가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해봅시다. 첫째, 당사자 있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법률에는 가만히 보니까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한 모습 맞죠? 우리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계약. 그럼 이건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의 계약이 성립하네요. 근데 이 계약은 봐보세요. 이 계약의 내용 뭐죠? 다리를 절단하는 걸 내용을 하는 계약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다리 절단 계약이라고 해봅시다. 무슨 계약? 다리 절단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뭘 따져봐야 되겠죠? 효력발생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 따져봅시다. 자, 당사자에 관한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췄어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도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목적에 관한 효력발생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봅시다. 어른 갑의 다리를 잘라주고 갑은 어에게 5천만 원 지급하기로 한 건 맞죠? 그럼 목적이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따져본다?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을이 갑의 다리를 절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실현 가능,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죠. 을은 갑의 다리를 절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지. 톱질하면 또 어떻게? 도끼질하면 그럼 실현 가능하네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따진 게 이제 적법이에요. 자, 적법하냐고 물으면 다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이제 교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지난주에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규율한 법이 무슨 법? 사법, 민법이라고 그랬죠.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규율한 법이 무슨 법? 민법. 이렇게 배웠죠. 자, 물론 자, 사람 다리를 절단합니다. 절단하죠. 그러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걸 우리가 상해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상해 행위라고 그래서 이건 범죄 행위가 되죠. 그래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재수가 돼서 교도소 수감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국가 형벌권 행사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과 사인과 사인사의 법률적인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 수감돼 버렸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소유권 날리죠. 날리지 않죠. 무슨 얘기야? 우리 사적 영역과 이 국가 형벌권 행사에서 처벌받는다는 개념은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갑과 을,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잖아요. 그걸 규율한 법이 무슨 법? 민법. 그러면 이제 이건 민법에 의해서 규율 받는데, 자, 우리 민법 규정들을 살펴봤어요. 우리 민법 규정 어디를 살펴봐도 다리를 절단한 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지 마시오라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이건 민법 규정을 위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위반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적법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걸 말하잖아. 위반할 일이 없으니까 적법하죠. 그러면 이제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이 이 세 가지만 있다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다 갖췄으니까 이 다리 절단 계약은 유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만 있다면 그러면 유효니까 을은 갑의 다리를 절단해 줄 의무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톱을 들고 도끼를 들고 갑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갑한테 다리 뻗쳐 그랬겠죠. 그러면서 갑의 다리를 딱 하면서 얼음이 잘라줄 거야. 이제 하면서 갑의 이제 다리를 절단하고 톱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의 눈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갑의 눈을 보고. 그러면 갑의 눈을 보고 여러분 갑의 다리를 절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봄날에 보면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노란 병아리를 파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란 병아리를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사가지고 병아리 눈을 바라보면서 병아리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바라보면서 병아리 다리를 한번 풀어보세요. 과연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맞죠? 하물며 사람 닭다리도 아니고 개다리도 아니고 사람 다리단 말이야. 그럼 비록 다리를 절단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갑한테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그럼 갑이 뭐라고 할까요? 빨리 잘라줘.
못하겠다. 잘라줘.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겼죠. 다툼이 생겼죠. 이 다투면 둘 사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이럽니다. 뭐라고 하냐? 법원에 판사님 을이 제 다리를 절단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네요. 요 의무를 이행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무를 이행하게끔 해주세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죠.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이행의 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행의 소니, 확인의 소니, 형성의 소니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행의 소란 건 뭐냐면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이행의 소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있겠죠. 채무자의 약속을 돈 갚지 않아요. 돈 갚아 그러면 안 갚아. 갚아 그러면 배째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판사님 채무자가 약속 날짜에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무를 이행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이게 무슨 소? 이행의 소다 이 말이에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여러분, 법원 뭐 오다 가다 보신 적 있죠? 자, 법원의 정문에서 법원을 바라보시면 법원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법원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알았던 것도 괜찮겠죠? 두 개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 있죠? 소송을 접수 이걸 수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수소. 그래서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인 수소법원과 집행하는 집행법원으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경매 들어보셨죠? 경매는 어디서 할까요? 집행법원에서. 그래서 집행법원에서는 재판하지 않아요. 그럼 재판은 어디서 해요? 수소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을 그래서 우리가 수소법원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법 하게 되면 뭐 수소법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수소가 산소 같은 여자와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을 말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접수했죠. 그럼 법원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죠. 법원에서는 재판해야 되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하게 되면 요 재판의 결과를 내놔야 되겠죠.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재판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그래요. 판결 들어보셨죠? 판결이 뭐예요? 재판의 결과. 줄여놓으니까 뭐예요? 판결.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판결을 하는데 판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이래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기초 상식으로 알아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겠죠.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장을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요.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않으면 뭐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내용도 보지 않고 요 소장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각하라고 그래요. 이걸 각하. 그러면 이제 소송 요건 다 갖췄죠. 그러면 지금 원고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죠. 그럼 원고가 뭐라고 주장했는 그걸 읽어보는 거야. 읽어봤더니 이 사람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 사람 말이 뭐야?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 말을 받아들여줘야 돼. 이걸 뭐라냐? 인용이라고 그래. 인용. 그러면 우리가 인용 판결한 건 뭐냐면 원고가 승소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원고가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시작되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원고의 주장을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이때 하는 건 뭐냐면 기각이라고 그래요. 기각. 그러면 기각이라는 것은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실제 원고 승소했다, 원고 패소했다 이렇게 말 안 해줘요. 기각, 인용 이렇게 얘기해요. 기각, 인용. 기각, 인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은 원고 패소고 인용은 원고 승소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봐보세요. 지금 이 다리 절단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갑이 뭐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 갑의 다리를 절단해줄 의무가 있는데 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의무를 이행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모습 맞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쟁점 뭐냐면, 이 쟁점 뭐냐면, 그러면 갑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 다리 절단격이 유효냐, 무효냐가 쟁점이 돼버린 거야. 자, 유효라면 어른 갑의 다리를 절단해줄 의무가 있겠죠. 이게 무효라면 어른 갑의 다리를 절단해줄 의무가 없겠죠. 그러면 유효가 쟁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이 다리 절단격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당사자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을 다 갖췄단 말이야. 두 번째,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을 이제 판단해 본 거야. 확정할 수 있네, 실현 가능하네, 적법하네. 다 갖췄잖아요. 그럼 유효 맞죠? 그럼 원고의 주장을 받아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인용 판결. 여기서는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서 판결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어른, 갑의 다리를 절단하라. 그러면서 판사님이 요 을에게 도끼나 톱을 주면서 예쁘게 잘라줘 라고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유효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참 이 판결 웃긴 판결이죠. 아무라도 법원에서 어떻게 사람 다리를 잘라주라고 도끼나 톱을 줄 수가 있어.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라는 건 말이에요. 이 사회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건전한 사회 질서라는 게 존재하겠죠. 건전한 사회 질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봐보세요. 요 법률의 내용은 사람 다리를 절단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죠. 요건 상해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상해 행위라는 것은 무슨 행위일까요? 범죄 행위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 범죄 행위. 그러면 이처럼 이 법률의 내용 자체가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 행위는 우리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칩니까? 해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친다는 거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이 확정, 가능, 적법 이 세 가지만 지금 존재한다는 가정속에 움직여봐요. 세 가지만 있으면 비록 이 법률의 목적 자체가 우리 건전한 사회를 해친다 할지라도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법은 상식이니까 아무리 법률의 목적 효력 발생 요건이 확정, 가능, 적법한다 할지라도 봐보세요. 우리 건전한 사회를 해친다라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허용해서는 되겠습니까?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라 그래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끌고 들어온 이 효력 발생,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목적이라는 효력 발생 요건이 없다면 이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우리 건전한 사회를 해친다 할지라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럼 아무리 우리가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건전한 사회를 해치면서까지 그 법률의 목적을 실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효력 발생 요건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 다리 절단 계약은 분명히 법률행위 목적, 내용 자체가 확정, 가능, 적법하죠? 적법하지만 이건 뭐가 없다는 거야?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이 법률의 내용 자체가 봐보세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우리 건전한 사회를 해치는 법률행위죠. 그러면 우리 건전한 사회를 해친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이 법률행위가 우리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라면 허용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선언을 합니다.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103조에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반사회 질서 행위는 봐보세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행위는 법률행위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해됐죠? 이제 반사회 질서가 뭔지 아셨죠?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우리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반사의 질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이런 규정을 두게 된 이유를 이제 아셨죠?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가, 봐보세요. 법률행위가 이처럼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도 있고 반사성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법률에 반사성에 해당하며 어떤 법률에 반사성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게 이제 구별할 필요가 나타나죠. 구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별은 누가 해놨냐면 우리 판례가 이미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은 반사일성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사일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판례 견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라는 게 뭐냐면 판례라는 게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재판의 결과인 판결들이 존재하겠죠. 요 판결 선례입니다. 판결 뭐라고요? 선례. 판결 선례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판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우리는 재판을 몇 번 받을 수 있죠? 3번. 재판을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3번. 자, 1심, 2심, 3심. 이같이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민사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항소한다고 그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뭐라 불러요? 항소한다. 항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2심 판결에 불복하죠. 이걸 뭐라 할까요?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2심 법원을 항소심 법원이라고 표현하고 3심 법원을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항소심, 상소심 아셨죠?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사법제도는 이 3심, 상고심은 어디서 관할하냐면 대법원에서 합니다. 상고심은 어디서 해요? 대법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2심은 어디서 일반적으로 하냐면 고등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심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들이 있겠죠. 여기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 자체가 민사사건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겠죠. 민사사건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겠죠. 그럼 이게 민사사건이라고 이게 형사사건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민사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민사사건 1심, 민사사건 2심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색인하는 방법이에요. 판례를 색인할 때 민사사건은 어떻게 색인하냐면 가, 나, 다라는 표현을 써요. 형사사건은 어떻게 쓰냐면 고, 노, 도라고 표현 써요. 가나다가 민사사건이라는 뜻이고 고노도가 형사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1심 판결, 나는 2심, 다는 3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책을 놔두면 우리가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 보면 전부 다 다라고 나올 거예요. 왜? 민법은 민사사건 아니에요. 민사관계 규라니까. 그 민법책에는 전부 다 뭐라고 나와요? 다라고. 거의 다라고 나와요. 다라고. 그러면 만약 민법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14 다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서 2016년 8월 10일 선고. 그러면 지금 2014 다 1, 2, 3, 4, 5가 무슨 뜻이냐면 다가 상고심이죠.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랬죠? 이게 연도 2014년이죠. 2014년에 어디에? 대법원에. 어디에? 대법원에 1, 2, 3, 4, 5 12,345번째로 접수된 사건을 2016년 8월 10일 날 선고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셨죠? 자, 우리가 경매 들어보셨죠? 경매는 뭐라고 쓸까요? 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경. 경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 타경 3, 4, 5 2017년에 경매 법원에 345번째로 접수된 사건. 이해되셨죠?
이제 이건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법책에서는 요 표현만 나올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상고심이라는 게 이제 아셨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좌우지가 우리는 왜 일전은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란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 된 이유는 제가 밝혀줬죠? 우리가 반사질서행위라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뭐라 부른다? 반사의 질서행위란다. 자, 이게 봐주세요. 봐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과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얼마에? 1억에. 그러면 갑을 우리는 매도인이라 표현하죠. 을을 뭐라고 할까요? 매수인. 자, 이 매수인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을까요? 매도인 갑에게 지금 소유권 등기가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병이란 자와 요 갑이란 사람이 병이란 자와 8월 1일 날 또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과 병에서 또 매매니까 병은 또 매수인이 되는 건 맞죠? 맞죠?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지금 부동산은 몇 개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모습 맞죠? 맞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고. 뭐라고요? 부동산의 이중 매매. 그러면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는 이 표현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한다?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4월 1일 날 성립했으니까 먼저 이루어졌죠.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이 매매를 제1매매라고 표현합니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가 두 번째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를 뭐라 표현할까요? 제2매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제1매매에서 매수인이니까 요 을을 제1매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병을 제2매매에서 매수인이니까 이걸 제2매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이 표현 의미는 아셨죠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논점이 뭐냐는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 논점이 이겁니다. 요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1매매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1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자, 문제는 매도인과 제2매수 사이에 이루어진 요 제2매매 있죠. 이 제2매매가 유효냐 아니면 무효냐, 요 유무효가 이게 논점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논점 뭔지 알겠어요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논점은 매도인과 제1매수 사이에 이루어진 제1매매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을 했는데 문제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요 제2매매 또한 유효냐 무효냐, 요게 부동산 이중매매 논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제2매매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한번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법은 상식입니다. 법은 뭐라고요? 상식.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이 갑이라는 매도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을이라는 제1매수인에게 4월 1일 날 1억에 팔기로 약속을 한 모습이죠. 맞죠? 약속을 했는데 요 병이라는 자가 8월 1일 날 이 토지를 2억 주고 산다고 2억에 팔아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할게요. 2억에 팔아라 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갑이라는 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4월 1일 날 을에게 1억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병이란 자가 8월 1일 날 2억에 팔아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을에게 1억에 팔기로 약속했지만 병이 8월 1일 날 2억에 팔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병에게 2억에 팔겠다 팔지 않겠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판다 안 판다? 판다죠. 판다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계약 경쟁 체결의 자유라고 표현해요. 방금 뭐라고 그랬죠? 계약 경쟁 체결의 자유. 자, 우리는 자기 물건 비싸게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부동산 이중 매매는 계약 경쟁 체결의 자유 원칙상 요 부동산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봤던 거예요? 유효라고 본 겁니다. 원칙으로 뭐로 봤어요? 유효. 왜 이제 원칙적으로 유효로 처리한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계약 경쟁 체결의 자유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원칙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를 봐볼게요. 그러면 매도인과 제1 매수사 이루어진 요 제1 매매는 유효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제1 매매가 유효니까 요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런 의무가 존재하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 누구에게? 제2 매수인의 소유권 넘겨준 모습 맞죠? 이전해 준 모습 맞죠? 그렇다면 요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있는 자가 제1 매수인의 소유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제2 매수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 버렸잖아요. 그럼 이 모습은 요 매도인이 제1 매수인을 배신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 매도인이 뭐 짓한 거예요? 배신했죠. 매도인이 지금 제1 매수인을 지금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배신 행위를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배신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위? 여러분 배임죄란 말 들어보셨죠? 횡령 배임. 요 배임이라는 게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배임 행위는 범죄 행위 아니에요? 맞죠? 이건 범죄 행위예요. 불법이죠? 그러면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여기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매도인 범죄 행위에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이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그러면 이 법률에 봐보세요. 배임 행위는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럼 이건 사실상 해치입니까? 해치지 않습니까? 사실 해치죠.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우리가 사실 해치는 법률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처럼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건 우리 민법 103조 사실 해치는 법률에 돼버릴 거 아니에요. 반사일성이.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계약 경쟁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부동산 이중 매매는 유효가 되지만 지금 매도인과 제1 매수가 이루어진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매도는 제1 매수는 소유권 넘겨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자인데 누구한테 소유권 넘겨줘 버린 모습이에요? 제2 매수를 소유권을 이전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은 매도인이 제1 매수를 배신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 배신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매도인이 배임 행위를 했는데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모습이죠. 적극 가담했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배임 행위는 범죄 행위니까 이건 우리 사회를 해치는 모습 맞죠? 그러면 이건 사회를 해치니까 이때는 반사의 질서이니까 이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 예조로 무효.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가 뭔지도 아셨죠? 부동산 이중 매매가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의 이중 매매.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 표현도 아셨죠? 왜 원칙적으로 유효로 처리하고 예조로 무효로 처리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186페이지 보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를 좀 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 갑의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보자는 거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 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얼마의 매매 처리냐면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할게요. 근데 문제는 요 토지가 시가 3억 상당의 토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습은 3억짜리 토지를 얼마에 사기로 1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뜻이죠. 그 뜻 아니에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1억을 지급하고 얼마 지급하고 1억을 지급하고 얼마짜리 토지 3억짜리 토지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1억 지급하고 3억 상당의 요 토지를 취득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요 매수는 엄청난 이런 재산적 이익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죠. 엄청난 이런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처럼 이 매수인이 3억짜리 토지를 얼마에 1억에 사서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 매수인이 얻은 이 재산적 이익은 여러분 보기에 일견 보기에 이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여러분 일견 보기에 이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자, 부당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표현을 해볼 테니까 요 재산적 이익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 갑과 이 을은 절친한 친구입니다. 자, 이 갑은 토지가 썩어 문드러지도 많은 땅부자입니다. 반면에 가장 절친한 친구 을은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절친한 친구가 너무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건 맞죠? 그럼 마음이 아플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자기 친구 을을 도와줄 요량으로서 이 3세 토지를 그냥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을은 아무리 궁핍하게 살지만 자존심 하나는 조선 팔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공짜로 주면 절대 안 받아요. 자존상에서. 그래서 이 갑이 자기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1억에 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을이 1억에 사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 매수인 을이 이런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이 을이 얻은 이 재산적 이익은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당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런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익이 무조건 부당한 재산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적 이익이 정당하게 이런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부당하게 이런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매수인 을씨가 매수인이 정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데 우리 법이 개입을 해서 너네들은 왜 정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니? 라고 따질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요 매수인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자, 여러분 지금 부당하게 얻은 재산적 이익 있죠. 부당하게 얻은 재산적 이익을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두 자. 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폭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폭리란 게 뭐냐면 부당하게 얻은 재산적 이익을 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 이 매매란 법률행위는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은 법률행위가 되죠.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걸 줄이니까 뭐가 돼요?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폭리행위. 그러면 부당하게 이처럼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폭리행위. 그러면 이제 폭리행위가 뭔지 아셨죠? 폭리행위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슨 행위? 폭리행위.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폭리행위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폭리행위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폭리는 이제 규제할 목적으로 우리 민법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민법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규정을 둔 이유가 뭐예요? 폭리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뒀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불공정한 법률은 뭘 말한다? 폭리행위를 말하는구나. 접근됩니까? 불공정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불공정한 법률은 뭘 말한다? 폭리행위를 말한다. 그럼 폭리행위란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뭘 말한다고요? 폭리행위를 말하고, 폭리행위란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개념 잡고요. 오른쪽에 187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궁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경솔, 무경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자, 궁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궁이라고 합니다. 공궁. 공궁이 무슨 뜻이에요? 어렵다는 의미예요. 공궁한 처지라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걸 경제적 궁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궁박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이제 궁박이 뭔지 아셨죠? 경제적 궁박도 있고 이런 정신적, 심리적, 이런 신체적 궁박도 존재하는 겁니다. 경솔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사례 분별이 떨어진 걸 우리가 경솔이라고 해요. 뭐라고? 사례 분별이 떨어진 걸 경솔하는구나. 자, 무경험 그러죠. 무경험 그러니까 앞에가 없을 문자를 써놓으니까 경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다. 뭐라고요?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거래 경험 부족들 뭐라 부른다?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법률의 목적이라는 효력 발생 요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거라면 이 법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거라면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민법 103조 선언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간단하게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딱 규정 뒀어요. 자,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모습을 우리가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고 그랬죠. 그럼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제1매매, 두 번째 이루어지니까 제2매매. 그래서 제1매수인, 제2매수인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부동산 이중매매 논점은 매도인과 제1매수 사이로 이루어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논점은 매도인과 제2매수 사이 이루어진 요 제2매매도 유효냐 무효냐 이게 논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뭐라냐면 판례는 우리에게는 계약 체결의 자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유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과 제1 매수가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제1 매수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맞죠? 근데 우리가 제2중 매매는 보니까 매도인이 누구에게 제2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매도인이 제1 매수인을 배신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매도인의 이 배신 행위를 우리가 배임 행위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배임 행위는 범죄이죠? 이 매도인의 이 배임 행위에 대해서 누가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해버렸다면 우리가 범죄인은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회를 해치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매도인과 재면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우리 사회를 해치는 법률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반사의 질성이 되니까 이때는 예조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법률이 이런 법률이 있다는 거야. 이런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가져오는 법률이 가져오는데 이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은 법률 행위를 우리는 간단하게 폭리행위라고 표현하더라. 뭐라 표현한다? 폭리행위. 그러면 이런 폭리행위는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폭리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무효로 규정을 둔 제도치 자체가 폭리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뭘 말한다? 폭리행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폭리행위란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이제 보니까 187ペ 제일 밑에 법률의 해석이란 이제 법률의 해석이 뭐냐고 이제 나와 있죠. 잠시 쉬었다가 이 법률의 해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